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12월의 마지막 주, 서울은 크리스마스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잠실 롯데월드는 연말연시를 맞아 더욱 화려한 모습을 자랑했습니다.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이는 조명으로 빛나고 곳곳에서 캐럴이 울려 퍼졌습니다. 강준호는 5살 배기 딸 미래의 작은 손을 잡고 롯데월드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미래는 빨간 리본이 달린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는 똑같은 빨간 리본이 달려 있었고 목에는 할머니가 물려준 진주 목걸이가 반짝였습니다. 아빠, 저기 회전목마 타고 싶어요. 미래의 까만 눈동자가 반짝였습니다. 준호는 피곤한 기색을 감추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그는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강성건설의 신규 프로젝트 계약을 앞두고 있었지만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특별한 날을 위해 모든 일정을 미뤘습니다. 아버지 강서구 회장이 반대했지만 준호는 단호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그랬듯 미래도 회사 일 때문에 아빠를 못 보는 일은 없어야 했습니다. 그래, 회전목마 타자. 우리 미래 공주님은 하얀 말을 타야지. 준호는 미래를 안아들어 회전목마로 향했습니다. 하얀 말을 골라 미래를 태우고 안전벨트를 채워주었습니다.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회전목마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얀 말 위에서 양팔을 벌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미래의 모습이 화면에 담겼습니다. 그들은 롯데월드의 여러 놀이기구를 탔습니다. 미래가 탈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녔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고 풍선도 샀습니다. 미래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미래야, 이제 산타 할아버지도 만나러 갈까? 백화점에 진짜 산타 할아버지가 오셨대. 정말요? 우와, 빨리 가요.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연결 통로를 통해 롯데백화점으로 향하는 동안에도 미래는 쉴 새 없이 제잘거렸습니다. 산타 할아버지한테 무슨 선물을 받고 싶은지, 올해 자신이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준호는 미래의 작은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백화점은 크리스마스 쇼핑을 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특히 1층 로비에는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었고 그 옆에는 산타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들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기 산타 할아버지 계셔요. 미래가 들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준호도 산타 복장을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하얀 수염을 기른 산타는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사진을 찍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저기 가서 줄 서자.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준호의 시선이 옆 진열대로 향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코너였습니다. 미래를 위한 깜짝 선물을 사고 싶었습니다. 이미 집에는 준비해둔 선물이 있었지만 오늘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하나 더 사주고 싶어졌습니다. 미래야, 아빠가 잠깐만 저기 볼게. 여기 이 자리에서 꼭 기다리고 있어. 알았지? 네, 아빠. 여기서 기다릴게요. 준호는 미래의 두 어깨를 잡고 한 번 더 당부했습니다. 절대로 움직이면 안 돼. 아빠가 금방 올 거야. 미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빨리 돌아올 생각으로 선물 코너로 향했습니다. 딸이 좋아할 만한 인형을 고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백화점 직원들이 대형 선물 상자를 운반하며 지나가고 있었고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며 황급히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미래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래야. 강미래. 준호의 다급한 목소리가 백화점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딸은 인파에 휩쓸려 어디론가 사라진 후였습니다. 혼잡한 인파에 휩쓸린 미래는 사람들에게 밀려 계단으로 넘어졌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작은 몸이 계단을 굴러 떨어졌고 아이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누군가의 다급한 신고로 곧 구급차가 도착했고 미래는 잠실새마을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날 응급실 당직의였던 김태훈은 마지막 환자를 진료하고 퇴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들것에 실려온 하얀 원피스의 여자아이를 보았습니다. 머리를 다쳐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보호자는 아직 연락이 안 되나요? 간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태훈은 병실에 입원한 아이를 지켜보았습니다. 5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의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태훈은 아내 미숙에게 그 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 10년 차 그들에게는 아직 자녀가 없었습니다. 불임 치료를 받았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입양을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이가 깨어났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자신의 이름도 부모님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상실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태훈의 마음 한켠에서 욕심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내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 아이를 키우면 어떨까요? 미숙도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남편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경찰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이의 보호자를 찾을 수 없다고, 아이가 자신의 과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입양 절차는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이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서하윤. 하늘이 내려준 은총이란 뜻이었습니다. 하윤은 새로운 가정에서 밝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마음 한켠에는 늘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편 강준호는 실종된 딸을 찾아 미친 듯이 헤맸습니다. 전단지를 붙이고 신문에 광고도 냈습니다. 강서구 회장도 모든 인맥을 동원했습니다. 모든 병원을 수소문했지만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미숙은 5년 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그녀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자고 했지만 김태훈은 결국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윤은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자책감에 시달렸고 강서구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국 강서구는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손녀를 찾는 일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0년의 세월이 흘러도 미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24년 12월 잠실 롯데월드몰 앞은 다시 한번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장식과 반짝이는 조명들이 거리를 수놓았지만 한 노인의 눈에는 그저 공허하게 비칠 뿐이었습니다. 강서구는 낡은 회색 파카 자락을 여미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난 20년간 그가 지켜온 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정장 차림으로 이곳을 서성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외모는 점점 초라해졌습니다. 이제는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를 그저 평범한 노숙자로만 보았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콧수염과 턱수염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채였습니다.
낡은 운동화는 뒤꿈치가 닳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이 깃든 그 눈동자에는 여전히 품위가 살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차가운 겨울바람을 가르고 따스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하얀 롱패딩을 입은 젊은 여성이 손에 무언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갓 구운 듯한 붕어빵 봉지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걸 왜 나에게 주는 거요? 매일 여기 계시잖아요. 날도 춥고 하니까 따뜻한 거 드세요. 서하윤은 롯데월드몰 지하의 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의대생이었습니다. 서울대 의대 본과 4학년으로 근처 병원에서 실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김태훈 원장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의사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처음에는 길거리에서 만난 노인이 안쓰러워 음식을 건넸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자리에 계시는 모습을 보며 어느새 찾아뵙는 것이 그녀의 일과가 되어버렸습니다. 때로는 주먹밥을, 때로는 샌드위치를, 그리고 추운 날에는 따뜻한 붕어빵을 사다 드렸습니다. 학생은 매일 이 시간에 여기를 지나나 보네. 네, 근처 병원에서 실습하거든요. 의대생이에요. 강서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젊은 여성의 나이가 미래와 비슷할 것 같았습니다. 지금쯤이면 25. 손녀가 살아있다면 이렇게 훌륭한 젊은이로 자랐을까. 문득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하윤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노숙자처럼 보이는 이 할아버지의 말투에는 어딘가 모르게 품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업을 묻지도 않았는데 학생이라고 부르시는 것을 보면 꽤나 관찰력이 있는 분 같았습니다. 매일 이어지는 짧은 만남이었지만 하윤은 이 할아버지에게서 왠지 모를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와 비슷한 분위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의사였던 아버지는 늘 환자들에게 다정했고 이 할아버지의 눈빛에서도 비슷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눈이 녹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윤은 계속해서 강서구를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음식을 건네는 것을 넘어서 잠시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날씨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때로는 하윤의 실습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하윤이 평소보다 늦게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어둡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병원에서 어린 환자를 잃었어요. 강서구는 그녀의 괴로운 표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의사의 첫 사망 선고는 늘 아픈 법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하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의사가 된다는 게 쉽지 않지. 네, 할아버지도 의사셨나요? 환자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잘 이해하시는 게 신기해서요. 강서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문득 마음 한켠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졌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하윤의 순수한 관심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나는 한때 꽤 큰 회사를 운영했단다. 건설회사였지. 하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노숙자처럼 보이는 이 할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했다니 쉽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실되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20년 전 내가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렸어. 내 손녀였지. 강서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윤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날 백화점에서 사라진 5살배기 손녀 이야기를, 찾지 못한 채 20년의 세월이 흘러버린 이야기를, 그리고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매일같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날 이후 하윤은 더욱 자주 강서구를 찾아왔습니다.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서 그의 이야기에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왠지 모를 슬픔이 자신의 가슴 한켠에도 똑같이 울렸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진 3월, 하윤은 본격적인 실습에 들어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병원을 지키는 날이 많았습니다. 환자 차트를 정리하고 회진을 돕고 응급실 당직을 서는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양아버지 김태훈처럼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윤에게는 불편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화과 실습을 할 때면 막연한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에 아이들이 사고로 실려올 때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없었지만 양아버지는 그녀가 교통사고를 당한 후 입양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때의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실습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하윤은 여전히 강서구를 찾았습니다. 두꺼운 패딩 대신 가벼운 카디건을 걸친 그녀는 이제 조금 더 오래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단순한 동정심으로 시작된 만남이 어느새 특별한 인연으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하윤은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으로 봉합술을 성공시켰던 날의 기쁨, 터미널 환자의 마지막을 지켜본 날의 슬픔, 응급실에서 아이를 살려낸 날의 안도감까지. 강서구는 그저 조용히 듣기만 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4월이 되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하윤은 실습 중간 잠시 짬을 내 강서구에게 벚꽃 구경을 제안했습니다. 롯데월드 호수 주변을 산책하면서 그들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윤은 처음으로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강서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그는 침착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윤은 자신의 유년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기억이 시작되는 순간은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부터였습니다. 그 이전의 기억은 모두 지워져 있었습니다. 양부모는 그녀를 친딸처럼 사랑으로 키워주었습니다. 특히 양어머니는 자신의 목에 있는 점이 콤플렉스가 되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예쁜 목걸이를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강서구는 그 말에 몸이 굳었습니다. 목걸이라는 단어가 그의 기억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미래에게도 특별한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손녀에게 물려준 진주 목걸이였습니다. 강서구는 하윤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유심히 보았지만 아직 그것을 정확히 볼 수는 없었습니다. 5월로 접어들며 날씨는 더워졌습니다. 하윤의 옷차림도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덥고 습한 날이었습니다. 하윤이 반팔 블라우스 차림으로 나타났을 때 그녀의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블라우스의 컬러가 조금 젖혀져 있었고 그 아래로 작은 점이 드러났습니다. 눈물방울 모양의 갈색 점. 강서구의 시선이 그 점에 멈추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고 있던 음료수 캔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20년 전 그날 미래의 목에도 똑같은 모양의 점이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영상으로 수없이 확인했던 그 특별한 표식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낡은 가죽 지갑 속에는 평생을 간직해온 사진이 있었습니다. 롯데월드 회전목마에서 찍은 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5살배기 소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목에는 지금 하윤이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그 아래로 똑같은 점이 선명했습니다. 하윤은 강서구가 내민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귀여운 어린아이의 사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목걸이와 점을 발견한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자신의 목에 있는 것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태어난 기억은 없어요. 처음 기억이 시작된 곳이 병원 침대였고 거기서 저를 치료해 주시던 응급의학과 선생님이 입양해 주셨대요. 김태훈 선생님이시라고. 강서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간 찾아 헤매던 손녀가 매일같이 자신을 찾아와 음식을 건네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윤의 머릿속에서는 오래된 기억들이 조각조각 떠올랐습니다. 회전목마의 달콤한 멜로디, 크리스마스 트리의 반짝이는 조명,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 그동안 잊고 있었던, 아니, 어쩌면 잊으려 했던 기억들이 천천히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태훈이 밝혀야 할 진실,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할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행복한 재회의 순간도 잠시, 곧 그들은 더 큰 폭풍우 속으로 휘말려들게 될 것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김태훈은 병원장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화창한 봄날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응급실에 실려온 하얀 원피스 차림의 어린 소녀, 의식 없이 누워있던 작은 몸, 그리고 그날 밤 내린 결정까지. 비서가 하윤이 찾아왔다고 전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낯빛을 한 딸의 모습에서 김태훈은 직감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순간이 마침내 찾아온 것입니다. 아버지, 이분이 제 할아버지세요. 하윤의 뒤에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거리의 노숙자가 아닌 강성건설의 전 회장 강서구였습니다. 김태훈은 책상 앞에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아내 미숙의 마지막 말이 울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저지른 일을 바로 잡아야 해요. 김 선생님, 20년 전 그날 밤의 일을 모두 말씀해 주셔야겠습니다. 강서구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김태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밤 응급실에 실려온 미래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외상성 기억상실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태훈은 경찰에 연락을 취했고 미래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10년간 불임으로 고통받던 그와 아내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땐 제가 의사로서의 윤리도 인간으로서의 양심도 저버렸습니다. 아내와 저는 너무나 자식이 갖고 싶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아이를 보며 우리의 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김태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미래의 신원 확인을 지연시켰고 결국 경찰에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보호자를 찾을 수 없다고, 아이가 자신의 과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고백이 이어지는 동안 강서구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가 풀어졌습니다. 하윤은 창백한 얼굴로 이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친부모님은 그때였습니다. 병원장실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문 앞에는 강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20년의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미래를, 내 딸을 훔쳐간 사람이 당신입니까? 준호는 김태훈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비서가 놀라서 들어왔지만 아무도 말릴 수 없었습니다. 20년간의 그리움, 후회,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1시간이라도 더 빨리 찾았더라면, 하루라도 더 열심히 찾았더라면, 당신은 우리 곁에 있어야 할 미래를 빼앗아갔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압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게 그리워했는지 아십니까? 준호의 목소리가 병원 장실을 울렸습니다. 김태훈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은 채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하윤이, 아니 미래가 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제야 준호는 딸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하얀 의사가운을 입은 딸은 어엿한 숙녀로 자라 있었습니다. 준호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미래야. 준호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20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강서구도 다가와 그들을 안았습니다. 김태훈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병원 장실을 나섰습니다. 며칠 후 강서구는 김태훈을 다시 찾았습니다. 분노와 원망은 여전했지만 그는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김 선생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훌륭하게 키워주신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가족이 함께하지 못한 20년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미래가 이제는 하윤이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이가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며 사랑하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김태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법적인 책임도 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하윤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병원 복도에 서 있던 하윤이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두 분 모두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20살이 넘어 알게 된 친아버지도, 그리고 절 키워주신 양아버지도, 이제는 더 큰 사랑을 가진 가족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봄바람이 병원 창문을 통해 불어왔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씻어내 주기라도 하듯이 2024년 12월 잠실 롯데월드몰 앞은 다시 한번 크리스마스의 풍경으로 물들어갔습니다. 1년 전과 같은 장소였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허름한 차림의 노인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작은 붕어빵 가게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곧 문 닫을 시간이에요. 하윤이 붕어빵 틀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강서구는 가게 안쪽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자리에는 김태훈도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두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지난 6개월은 모두에게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김태훈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검찰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자수한 점과 하윤을 의사로 키워낸 점, 그리고 강서구 회장이 선처를 호소한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김태훈은 병원장 자리에서 물러나 평범한 의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이제 소외된 지역의 작은 병원에서 봉사하며 자신의 잘못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강준호는 여전히 김태훈을 온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훌륭한 의사로 자란 것을 보며 그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특히 하윤이 두 아버지 모두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준호도 점차 마음의 문을 열어갔습니다. 하윤은 의사 국가고시를 준비하면서도 틈틈이 이 붕어빵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처음에는 강서구가 반대했지만 하윤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자신과 할아버지의 인연이 시작된 그 자리를 기억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이곳에서 번 수익금은 모두 소외된 이웃을 위해 기부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미래가 이제 정말 의사가 되는구나. 강서구가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주면 하윤의 국가고시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네, 우리 하윤이가 곧 진짜 의사가 됩니다.
김태훈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윤이라는 이름과 미래라는 이름, 그 두 개의 이름이 상징하는 서로 다른 시간과 사랑이 이제는 하나로 어우러지고 있었습니다. 가게 밖에서는 하얀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은 마지막 붕어빵을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매일 저녁 그녀는 몇 개의 붕어빵을 따로 포장해서 거리의 노숙자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와 할아버지의 인연이 시작된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가실까요? 하윤은 두 아버지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만 흘렀지만 이제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준호도 온다고 했지? 강석우의 말에 맞춰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강준호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미래야, 그리고 하윤아. 이게 뭔지 알지? 준호가 케이크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하윤의 26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잃어버린 20번의 생일을 준호는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이날이면 혼자서 작은 케이크를 사서 촛불을 붙였다가 끄곤 했습니다. 아버지. 하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준호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강서구와 김태훈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사람은 작은 붕어빵 가게에서 늦은 생일 파티를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롯데월드의 화려한 조명이 빛났습니다. 20년 전 그날의 아픔이 있었던 자리에서 이제 그들은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다 같이 롯데월드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하윤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김태훈과 준호가 놀란 듯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서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가보자. 이제는 갈 수 있을 것 같구나.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놀이공원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3명의 아버지가 있었고 그들과 함께라면 어떤 곳이든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붕어빵 가게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빛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창밖의 눈은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처럼 하얗고 부드럽게 내렸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